이 이자 수익률 채권이 처음 발행될 때 확정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더라도 그 돈은 줘야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하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도 채권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단위가 100억 단위로 한 연기금이나 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좌우하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이 채권이라는 종목이 제 주종목이기도 해서 되게 잘 설명드리고자 하는 욕심이 좀 나기도 합니다. 채권이라는 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잘라 말하기 어려워 좀 방대한 개념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몇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한 번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부나 회사 같은 기관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유가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 증서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해 빚을 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 문서 같은 거죠. 이 중에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떼일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럼 채권에 투자하면은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거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자 수익하고 자본 차익입니다. 이자 수익은 간단하죠. 채권에 투자하면 또는 돈을 빌려주면은 그 돈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이자는 발행할 때 정해지는 건데요. 정부나 신용이 두터운 회사일수록 낮게 책정이 되고요. 왜냐면은 여기서 못 빌리면 다른 데서 빌리면 되니까. 그리고 더 긴 기간을 빌릴수록, 만기가 길수록 이자가 높아집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이 이자 수익률 채권이 처음 발행될 때 확정됩니다. 이 숫자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Fixed Income Asset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이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수익을 흔히 쿠폰 수익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쿠폰이라고 하냐면은 옛날에는 채권을 종이로 찍어냈거든요. 근데 이 이자를 주겠다는 증서가 마치 쿠폰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 그래서 그 이자 지급일이 되면은 전단지에서 쿠폰 뜯듯이 찍 찢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거기 써 있는 것만큼 돈을 주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쿠폰 이자라는 거는 처음 발행될 때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더라도 그 돈은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자 수익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 차익입니다. 원금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변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자본 차익이 발생하냐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친구가 좋은 친구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요, 금리가 내려가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자가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냐? 물론 금리가 내려가고 나서 채권을 사면 늦죠. 하지만 이미 채권을 차고 들고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에 제가 이자 수익 설명드렸을 때 그 변하지 않는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금리가 내려가더라도요, 이 쿠폰 이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짜리 채권을 샀으면은 시장 금리가 2%로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4%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2% 시대에 채권을 하려는 사람은 2%짜리 쿠폰 채권을 살 수도 있겠지만 4%짜리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대신에 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이 채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4%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은 그동안 4% 쿠폰을 꼬박꼬박 찬 개 먹다가 높게 팔아서 추가 수익까지 얻는 자본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자율이 예를 들면 I1에서 I0로 내려가면은 가격은 P1에서 P0로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사실 직선이어야 되는데 실제 가격은 이렇게 조금 볼록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채권뿐만 아니라 배당형 주식, 배당주에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금리가 되게 많이 내렸는데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죠. 맥쿼리 인프라나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신한 알파리츠나 이 리치코 크랩, 이런 주식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거 보면은 사실상 채권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요, 채권 가격이 원금보다 떨어질 수가 있죠. 대신에 만기까지만 열심히 버티면은, 존버하면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이 매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성격이 아주 강하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채권에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채권형 펀드에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ETF에 뭐 주식을 투자하듯이 투자를 하시면은 쉽게 채권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채권에 직접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채권은 주식과 달리 장내 거래가 아니라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 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은 장내 거래인데 거래소에서 모여가지고 거래를 하죠. 그래서 한 화면을 보고 하나의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근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전화로, 메신저로, 문자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가격이 어디서 형성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거래를 할 때 금투협에서 만들어준 K본드라는 메신저로 거래를 합니다. 전화로도 거래를 해요. 뭐 얼마에, 수량 얼마에, 금리 얼마로 달라. 근데 재밌는 거는 옛날엔 더 어이없었어요. 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도 아니죠.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야후 메신저를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후에서 우리나라 채권 거래 모든 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럼 개인이 이 채권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물론 개인이 장외 거래를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권사 지점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증권사 지점에 가면은 증권사에서 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거를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는 좀 있죠. 증권사에서 확보한 물량 또는 종목만 이제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굳이 지점에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HTS나 뭐 핸드폰 MTS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은근히 찾기가 어려운 게 문제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 매매, 매수 매도라는 게 바로 보이는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채권은요, 일반적으로 그 증권사 HTS 가면은 금융상품이라는 탭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삼성증권을 썼었는데 삼성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 처음 찾으려고 헤맸어요.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금융상품 밑에 장외 채권 매매가 있죠. 이제 이거 누르시면은 채권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리고 각각 수익률이 나오죠.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도 장외 채권 말고도 장내 채권도 있어요. 거래소에서 거래된 장내 채권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뭐 장외 채권도 좋지만 뭐 장내 채권으로도 얼마든지 거래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거래를 할 때 장내 채권을 이용을 합니다. 장외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후진 건 아니고요. 장외 채권 시장이 메인이라고 보면은 일종의 곁다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장외 채권이랑 같이 금융상품란 밑에 있어요. 장내 채권의 장점은 제가 알기로는 상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채권이 다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장내 채권 리스트가 쭉 나오죠. 참고로 장내 채권 기준이 한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 이제 가격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채권이 다 10,000원 언저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 상세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주식 거래량 아주 비슷하게 보이죠. 참고로 이게 10,000원이 기준인데 어떤 거는 10,000원이 넘고 어떤 거는 10,000원이 아래죠. 10,000원보다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쿠폰 수익률보다 시장 금리가 낮을 때 10,000원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자본 차익이 발생한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자가 한 6개월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한 6개월쯤 이자가 쌓이다 보면은 이자만큼 빼꼼 10,000원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를 눌러보면은 주식처럼 효과가 쭉 나오죠. 이걸 보고 거래를 하는 건데 주문하실 때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주문할 때 보면은 이런 화면이 있는데 단가가 있고요. 수량이라고 써 있어요. 뭐 여기까지 보면은 주식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주식도 뭐 얼마에 살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몇 주 살지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수량이라는 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10,000원쯤 하는 거 한 개, 두 개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수량이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만치에 채권을 살 거냐에 더 가까운, 금액에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뭐 콩나물 살 때 몇 가닥 주세요가 아니라 뭐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주문할 때 좀 후덜거렸던 게 처음에 100만 원을 쓰는 것 같은데 100만 원을 썼다가 혹시나 주문이 100만 주가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100만 원 쓰면은 딱 100만 원어치가 주문이 나간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내 채권도 역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주식가랑 달리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요. 장내 채권도 뭐 증권사가 확보한 물량만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뭐 장내 채권도 아무리 거래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거래량이 좀 나와야지만 좀 거래가 뭐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한증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죠. 호가가 꽉 차 있어요. 매수 매도 호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을 고르면 돼요. 그런데
지금 SK증권 보시면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도하려는 사람이 없죠. 이러면은 뭐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살 수 있는 채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보통 거래가 없으면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이제 매도 호가가 있다고 샀다가는 괜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장내 채권을 하더라도 이 채권 중에 어떤 종목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잘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같은 한진이라고 할지라도 한진이 채권을 여러 번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른 종목인 건데 어떤 종목은 거래 거의 안 되는데 어떤 종목은 거래가 활발히 됩니다. 그런 걸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채권의 뭐 정의나 채권 거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채권 거래가 또는 투자가 결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요. 국제 10년물 금리가 11월 21일 기준으로 1.65%예요. 아니 예금 금리도 그래도 한 1.67 또는 측판 금리 2, 3%까지 나오는데 사실 뭐 해도 너무하죠. 심지어 만기가 더 긴 30년 금리는 그것보다도 더 낮아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뭐 이자 수익이건 간에 뭐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 뭐 자본 차익인 간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채권 투자 매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국채가 아니라 회사채나 해외 채권 쪽에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층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더 위험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브라질 채권 같은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모든 채권이 안전자산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당연히 각각 종류별로 투자 방법도 다르고요, 분석 방법도 다릅니다. 투자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그리고 아주 진정성이 있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채권 일반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회사채나 뭐 해외 채권에 대해서 차례차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회사채에 투자할 때는 어떤 거를 참고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브라질 채권 같은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환율 가치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